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긴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은 가족 관계에 관한 3가지 사연을 연속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족.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때로는 가장 마음 아픈 존재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더욱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3분의 사연은 모두 가족과의 관계에서 겪는 고민들입니다. 첫 번째는 명절만 되면 우울해지신다는 시어머니의 이야기. 두 번째는 성인 자녀가 이혼하고 들어와 살게 되면서 생긴 고민. 세 번째는 평생 아들만 챙겼던 것에 대한 후회의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살이 된 시어머니입니다. 제목을 보시고 놀라셨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보러 온 건가? 아닙니다. 제 마음이 이상한 건지 궁금해서 용기 내었습니다. 저는 평생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를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절대 간섭하지 말자. 며느리들 힘들게 하지 말자. 아들 둘 모두 결혼 후 정말 조심했습니다. 먼저 전화 안 하고 집에 찾아가지 않고 명절에나 보는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들한테도 칭찬만 하고 선물도 챙기고 정말 잘해줬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절입니다. 처음 몇 년은 행복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밥 먹고 손주들도 할머니 품에 안기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졌습니다. 아들들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아침 일찍 왔는데 이제는 점심때쯤 옵니다. 머무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점심 먹고 2~3시간 있다 갑니다. 손주들은 휴대폰만 봅니다. 제가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게임만 합니다. 할머니가 용돈 드릴까? 하면 그때만 잠깐 쳐다봅니다. 며느리들은 예의는 바릅니다. 음식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하지만 뭔가 형식적입니다. 제가 말 걸어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끝. 애들 학교 생활은? 잘해요. 끝.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어색한 침묵만 흐릅니다. 아들들도 거실에서 TV만 봅니다. 제가 말 걸면 대답은 하지만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명절 끝나고 다들 돌아가면 저는 혼자 남습니다. 그날 저녁이 제일 힘듭니다. 아까까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저 혼자 설거지하다 눈물이 납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외로운 거지? 요즘은 명절이 다가오면 불안합니다. 예전엔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또 그날이 오는구나 싶습니다. 작년 추석 때 일입니다. 큰손주 좋아한다고 비싼 한우로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한 입 먹더니 할머니, 이거 너무 달아요. 저 안 먹어요. 합니다. 큰며느리가 어머님, 요즘 애들은 입맛이 달라요. 그런 거 안 먹어요. 하는 겁니다.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그럼 다른 거 먹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정말 서러웠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준비했나. 올해 설날엔 작은아들이 휴대폰 보더니 회사 일 급한 거 생겼네. 미안해요, 엄마. 먼저 가봐야겠어요. 합니다. 아직 식사도 안 끝났는데요. 작은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가방 챙기고 손주들은 와, 집 가는 거야? 좋다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상한 걸까요? 욕심이 많은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더 많은 걸 바랍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며느리들과도 가까워지고 싶고 손주들과도 친해지고 싶습니다. 명절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친구들 만나면 손주 자랑을 합니다. 우리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보채서 지난주에 왔었어. 이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부럽습니다. 한 번은 큰 손주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아? 손주가 휴대폰 보면서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라니 할머니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과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정말 외롭습니다. 명절 때 아들들이 와도 저는 주방에서 혼자 음식을 준비합니다. 거실에서는 다들 TV를 봅니다. 제가 거실에 나가 앉으면 왠지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주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거실 소리를 듣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소리.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명절 끝나고 혼자 남으면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무슨 내용인지 안 들어옵니다. 저녁 먹을 때가 제일 외롭습니다. 아까까지 여러 명이 먹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 남은 음식을 며칠 동안 먹습니다. 먹으면서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명절에도 또 똑같이 준비합니다. 혹시 이번엔 아들들이 맛있게 먹어줄지. 요즘 명절 끝나고 며칠은 정말 우울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습니다. 친구한테 말했더니 그래도 아들들이 명절에 오기만 해도 다행이야. 나는 며느리랑 싸워서 몇 년째 못 보고 있어 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욕심이 많은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제 마음은 아들들이 형식이 아니라 정말 저를 보고 싶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 사연 속 며느리나 아들의 입장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얼마나 외로우실지, 얼마나 서러우실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들도 아들들도 손주들도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족과의 친밀감을 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시는 상황에서 자녀들과 손주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은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정말 노력하셨습니다. 간섭하지 않고 조용히 계시고 며느리들을 배려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당신이 너무 조용히 계시려고 하신 나머지 오히려 당신의 존재감이 희미해진 것은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 간섭하지 않는 것, 조용히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과도한 간섭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거리를 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양방향입니다. 한쪽이 너무 물러나 있으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당신이 며느리들을 어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조용히 계셨다면 며느리들도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더 조심스러워 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들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면 아들들도 엄마가 괜찮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손주들에게 간섭하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었다면 손주들은 할머니를 그냥 명절에 보는 분으로만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조용히 계시려는 노력이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명절의 의미가 변했습니다. 예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집안 어른을 뵙는 날이었습니다. 어른을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절이 가족이 모이는 날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어른도 중요하지만 가족 모두가 평등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로 인식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명절을 의무로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 명절은 쉬는 날이 아니라 더 피곤한 날입니다. 음식 준비하고, 먼 길 운전하고, 여러 집안 방문하고,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더 피곤합니다. 이것이 옳다거나 그르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의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며느리들은 아마도 당신을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들은 여전히 당신을 시어머니로 봅니다.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사이로 생각합니다. 며느리들도 명절이 편하지 않습니다. 시댁에 가는 것 자체가 긴장됩니다. 내가 뭘 잘못하면 어쩌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최대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도와드리고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대화를 짧게 끝내는 이유도 어쩌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손주들은 더 솔직합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 집은 재미없는 곳입니다. 게임도 할 수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사랑하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1년에 몇 번 보는 사이라서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무슨 이야기를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릅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는 명절에 용돈 주시는 분 정도로 인식됩니다. 가혹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하지만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외롭다. 너희들이 보고 싶다. 손주들과 더 친해지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너희들은 왜 자주 안 오느냐? 며느리들은 왜 형식적이냐가 아니라 엄마의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들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명절 때 너희들이 와주는 건 정말 감사해. 하지만 너희들이 가고 나면 엄마가 너무 외로워. 혼자 있는 게 힘들어. 명절 때만 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가끔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당신이 외로운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아들들은 엄마는 괜찮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명절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당신이 음식을 준비하고 아들들이 와서 먹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번 명절에는 엄마가 음식 안 할게. 우리 밖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제안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 주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번에는 큰 집에서 하자. 다음에는
작은 집에서 하자고 제안해 보십시오. 항상 당신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셋째, 평소의 관계를 만드십시오. 명절에만 보니까 어색한 것입니다. 평소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들에게 전화하십시오. 긴 통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뭐 했어? 건강은 어때? 애들은 잘 지내? 이런 간단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손주들에게도 연락하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전화보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선호합니다. 손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할머니야,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오늘 날씨가 좋네. 건강 조심해. 이런 짧은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처음에는 답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내십시오. 손주들이 할머니가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며느리들과의 관계를 다시 만드십시오. 며느리들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하지만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다가가십시오. 며느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보십시오. 며느리야, 시간 있으면 엄마랑 밥 한번 먹을래? 둘이서만. 그리고 식사하면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일 없어?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시어머니로서 충고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들어준다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 것입니다. 다섯째, 손주들과 특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손주들을 한 명씩 따로 만나보십시오. 손주에게 할머니랑 둘이서 놀러 갈래? 라고 제안해 보십시오. 손주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십시오. 게임을 좋아한다면 게임방에 같이 가보십시오.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를 같이 보십시오. 손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손주가 할머니의 세계로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손주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주와 대화할 때 질문만 하지 마십시오.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할머니가 넌 아이였을 때는 이랬어.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손주들은 할머니의 삶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명절에만 가족을 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당신만의 삶을 만드십시오. 지역 노인회, 문화센터, 종교단체 등에서 활동하십시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취미 활동을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가족들도 달리 보입니다. 명절에 가족이 오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당신의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십시오. 엄마가 요즘 서예를 배우고 있어. 엄마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들들이 엄마는 외롭게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엄마도 자기 삶을 즐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대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대가족이 모여서 오랜 시간 함께 보내는 명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가족의 형태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짧게 보더라도 진심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있는 것보다 짧게 있더라도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완벽한 명절, 완벽한 가족 모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드라마에나 있습니다. 현실의 가족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신의 가족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걱정하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를 뿐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어머니입니다.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좋은 할머니입니다. 당신이 외로운 것은 당신이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표현하십시오. 아들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손주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기만 하지 마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제안하고, 먼저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명절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성인 자녀가 이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긴 고민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7살 된 할머니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81살이고 건강은 괜찮은 편이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저도 무릎이 안 좋지만 집안일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49살입니다. 딸은 20살 때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말렸습니다. 너무 어리다고, 결혼하면 힘들다고,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면서, 꼭 결혼하겠다면서 우겼습니다. 결국 결혼을 했고, 저희는 딸을 보내줬습니다. 사위는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직장도 있었고, 딸한테 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외손주입니다. 이름은 지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28살입니다. 딸은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중간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저희는 가끔 딸네 집에 가서 밥도 해주고 손주도 봐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딸이 이혼했습니다. 사위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직장 동료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딸이 알게 됐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사위는 미안하다면서도 그 여자와 재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은 무너졌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혼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등등. 다행히 딸이 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억이 많은 곳에서 살 수 없다면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엄마, 나 당분간 집에서 좀 살아도 될까?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딸이 힘든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 와라.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자라고 했습니다. 딸은 손주 지훈이와 함께 왔습니다. 지훈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딸이 집에 있으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야기 상대도 생기고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습관이 달랐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6시면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합니다. 남편도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나갑니다. 그런데 딸은 늦게 일어납니다. 이혼 후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아침 10시, 11시에 일어납니다. 지훈이는 더 늦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도 출근 시간 직전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나갑니다. 저는 아침을 준비해 놓습니다. 하지만 딸도 지훈이도 안 먹습니다. 딸은 아침은 안 먹어요 라고 하고 지훈이는 시간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나갑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아침이 남습니다. 남편과 저 둘이서만 먹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딸이 힘들어서 그러겠지. 지훈이는 바빠서 그러겠지 하고요. 하지만 매일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거실도 문제였습니다. 저희 집은 크지 않습니다. 방이 3개 있는데 하나는 저희 부부 방, 하나는 딸 방,
하나는 지훈이 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실은 공동 공간입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봅니다. 남편도 거실에서 쉽니다. 그런데 딸이 거실을 점령했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TV를 봅니다. 아니면 휴대폰을 봅니다. 저랑 남편이 거실에 가면 딸이 불편해합니다. 엄마, TV 채널 좀 그대로 놔둬요. 내가 보고 있었어요. 아빠, 소파 좀 비켜요. 내가 여기 누워 있었다고요. 저희가 딸한테 눈치를 봅니다. 저희 집인데 말입니다. 주방도 문제입니다. 저는 주방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고, 가스레인지도 닦고 싱크대도 정리합니다. 그런데 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라면을 끓여 먹고 그릇을 그냥 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저분한 그릇이 싱크대에 쌓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치웠습니다. 딸이 힘들어서 그러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매일 그러니까 이제는 짜증이 납니다. 한 번은 딸한테 말했습니다. 딸아, 그릇은 바로바로 씻어. 그냥 두면 냄새도 나고 지저분해.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힘들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훈이는 밤늦게 들어옵니다. 11시, 12시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방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일찍 자는 편입니다. 10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늦게 들어와서 샤워하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야, 조금 조용히 할 수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고 있잖아.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회식 있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회식이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조용히 할 수는 있잖아. 지훈이가 짜증 나는 표정으로 네, 알겠어요 라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저희랑 대화를 거의 안 합니다. 더 힘든 건 딸의 육아 방식입니다. 아니, 지훈이는 이미 어른이지만 딸은 여전히 지훈이를 애기 취급합니다. 지훈이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딸이 물어봅니다. 오늘 밥 먹었어? 뭐 먹었어? 힘든 일 없었어? 지훈이는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딸은 지훈이 방문 앞에서 밥은 먹었어? 내가 뭐 해줄까?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지훈이는 엄마, 나 피곤해. 좀 그만해 라고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딸은 계속합니다. 지훈이 걱정이라면서요. 저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딸아, 지훈이는 이제 어른이야. 너무 간섭하지 마.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몰라 지훈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빠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것 때문에 지훈이도 상처받았어. 저도 그건 압니다. 지훈이가 힘들었을 거라는 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훈이를 애기 취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딸의 미래입니다. 딸은 이혼하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딸아,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니?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좀 쉬고 싶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이제 1년이 다 됐습니다. 딸은 여전히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딸이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살 건가요? 남편은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딸,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너도 이제 50이 다 됐어. 일을 해야지. 딸이 화를 냅니다.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고 나 지금 힘들다고. 그러면 남편도 화를 냅니다. 힘든 건 알아 하지만 1년이 다 됐잖아.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지.
딸과 남편이 싸웁니다. 저는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딸과 지훈이가 들어오면서 생활비가 늘었습니다. 식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모두 늘었습니다. 저희는 연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 연금과 제 국민연금을 합쳐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저희 둘이서 살기에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식구가 됐습니다. 식비만 해도 2배 이상 듭니다. 전기세도 많이 나옵니다. 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요. 지훈이는 자기 월급으로 자기 것만 씁니다. 생활비는 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훈이한테 말했습니다. 지훈아, 같이 살면 생활비를 좀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돈 모으고 있어요. 나중에 독립해야 하잖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지훈이도 미래를 준비해야죠. 하지만 지금 같이 사는데 생활비를 아예 안 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딸한테도 말했습니다. 딸아, 생활비가 많이 늘었어? 좀 도와줄 수 있니?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돈 벌고 있지 않잖아. 나중에 일 시작하면 드릴게. 하지만 언제 일을 시작할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가장 힘든 건 제 집인데 제가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거실에 가려고 해도 딸이 TV 보고 있나 확인합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려고 해도 딸이 주방 쓰고 있나 확인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해도 지훈이가 씻고 있나 조심합니다. 제 집인데 제가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더 힘들어합니다. 남편은 원래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는 불편해합니다. 남편이 저한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저도 모르겠습니다. 딸한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살 수도 없고 며칠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딸이 나왔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거 봐야 하는데 채널 좀 바꿔도 돼? 저는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딸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 엄마는 맨날 드라마만 봐. 나는 이거 꼭 봐야 한다고.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야, 내가 무슨 권리로 우리한테 명령을 해? 우리가 먼저 보고 있었잖아. 딸도 화를 냈습니다. 아빠는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큰 싸움이 났습니다. 딸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저희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불편했습니다. 딸은 방에서 안 나왔고 저는 밥을 차려놨지만 딸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딸한테 제대로 말해야 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딸아, 나가서 살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딸이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도 없습니다. 저희 부부의 삶도 중요합니다. 저희도 편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참아. 딸한테 제대로 말해야 해. 같이 살려면 규칙을 정해야지.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딸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딸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뭔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아, 우리 같이 살면서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릇은 바로 씻는다든지, 거실은 같이 쓴다든지. 딸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지금 나한테 간섭하는 거야? 나 지금 힘든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다고. 저는 간섭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려면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날 버리는 거야? 남편도 날 버렸는데. 엄마까지 나한테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해?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엄마는 널 사랑해. 하지만 우리도 힘들어. 딸이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밤에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딸한테 기한을 정해줘야 해. 예를 들어 6개월 안에 일을 구해서 나가라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딸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딸이 지금 힘든데.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 힘들어? 우리도 나이 많은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해? 남편 말도 맞습니다. 저희도 힘듭니다. 저희도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안 좋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딸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딸이 제 자식인데 힘들 때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저희의 삶도 중요합니다. 저희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 고민입니다. 딸을 사랑하지만 딸과 사는 게 힘듭니다. 딸을 도와주고 싶지만 제 삶도 소중합니다. 딸에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지훈이와의 관계도 걱정됩니다. 예전에는 외손주가 귀여웠는데 이제는 지훈이를 보면 불편합니다. 지훈이도 저희를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족 관계가 다 망가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딸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저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같이 살면서도 서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딸에게 독립을 권유해야 할까요? 하지만 딸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게 하면 딸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딸이 힘들 때 더 참고 기다려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생각이 맞는 걸까요? 딸도 이제 어른이니까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합니다. 남편과도 요즘 사이가 안 좋습니다. 딸 문제로 자꾸 다투게 됩니다. 저는 딸 편을 들고 남편은 딸을 너무 봐준다라고 합니다. 70대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 나이에는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손주들 보고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매일 딸과의 관계, 생활비 걱정, 남편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성인 자녀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 실직,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이유로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딸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것도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와 재혼하겠다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미래가 불안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치 죽음과 비슷한 상실감을 느낀다고요. 함께 만들었던 추억, 미래에 대한 계획,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딸이 지금 무기력한 것은 당연합니다. 우울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딸이 주방을 지저분하게 두는 것,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 아들을 과잉 보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심리적 고통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70대입니다.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데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은 마음, 2가지 모두 정당합니다. 이 상황에는 세대 간 기대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머님 세대는 집안일은 기본, 생활 규칙은 지켜야 한다. 아침은 함께 먹어야 한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 세대는 다릅니다. 개인의 자유,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단지 살아온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지훈이도 힘든 상황입니다. 28살이면 독립해야 할 나이인데 부모님 이혼으로 다시 조부모님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기만의 공간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찍 주무시니까 조용히 해야 하고 엄마는 계속 간섭하고 편할 곳이 없습니다. 지훈이도 빨리 독립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요즘 집값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가족회의를 하십시오. 네 식구가 모두 모여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먼저 당신이 말문을 여십시오. 우리 가족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좀 하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싶어. 그리고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게 하십시오. 딸에게 먼저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딸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뭐가 힘든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당신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딸아, 엄마는 널 정말 사랑해. 내가 힘들 때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솔직히 엄마도 힘들어. 엄마 아빠도 나이가 많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어. 서로를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지훈이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지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모두의 마음을 나누고 나면 해결책을 찾기가 더 쉬워집니다. 둘째, 명확한 규칙을 만드십시오. 같이 살려면 규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딸아, 지금은 내가 일을 안 하니까 생활비를 낼 수 없는 거 이해해? 하지만 지훈이는 일을 하잖아. 지훈이가 한 달에 얼마라도 생활비를 내면 어떨까? 공간 사용, 거실은 공동 공간이야. 서로 양보하면서 써야 해. 예를 들어, 오전에는 엄마 아빠가 쓰고, 오후에는 내가 쓰는 건 어떨까? 집안일, 딸아, 엄마가 다 할 수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보자. 예를 들어, 내가 쓴 그릇은 내가 씻는 거야. 소음, 지훈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찍 주무셔.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줄 수 있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십시오. 셋째, 딸의 회복을 위한 전문적 도움을 찾으십시오. 딸이 지금 우울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딸에게 제안하십시오. 딸아,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혼자 이겨내기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 요즘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도 제공합니다. 이혼 후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딸이 거부하면 엄마랑 같이 가자. 엄마도 요즘 힘들어서 상담받고 싶어라고 하십시오. 상담을 통해 딸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딸의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딸에게 무작정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독립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딸아, 엄마는 내가 여기 계속 있어도 좋아. 하지만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 같이 계획을 세워보자.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십시오. 6개월 안에 일자리 찾기, 1년 안에 독립하기, 그때까지 매달 얼마씩 저축하기, 그리고 딸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직업 상담,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을 함께 하십시오. 딸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딸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당신도 언젠가는 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버틸 수 있습니다. 5째, 지훈이의 독립도 고려하십시오. 지훈이는 이미 성인이고 직장도 있습니다. 독립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지훈이에게 제안하십시오. 지훈아, 너도 이제 독립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딸과 지훈이가 함께 독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자가 함께 작은 집을 얻어서 사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훈이가 먼저 독립하고 나중에 딸이 독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6째, 당신과 남편의 관계를 돌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남편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자주 대화하십시오. 남편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당신의 마음도 나누십시오. 여보, 당신도 많이 힘들죠?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같이 이겨내요.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집을 나와서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십시오. 딸 이야기만 하지 말고 둘만의 이야기도 하십시오. 남편과의 관계가 튼튼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습니다. 7째, 경계선을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은 딸을 도와주고 싶지만 무한정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딸에게 명확히 말하십시오. 딸아, 엄마는 널 사랑해. 그래서 지금 도와주는 거야. 하지만 엄마도 한계가 있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건 1년까지야. 그 안에 내가 독립할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1년 후에는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해. 이렇게 경계선을 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딸에게 도움이 됩니다. 무한정 기다려주는 것보다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사람은 더 빨리 회복됩니다. 8째, 자신을 돌보십시오. 당신도 쉼이 필요합니다.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면 당신의 건강이 나빠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집을 나가십시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활동을 하고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딸이 알아서 하게 두십시오. 당신이 건강해야 딸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십시오. 이 상황이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딸이 회복하고 독립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딸이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딸을 사랑하면서도 당신의 한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사람입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딸에게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딸도 어른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엄마입니다. 딸이 힘들 때 받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하지만 좋은 엄마가 되는 것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다릅니다. 딸을 도우면서도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딸과 대화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은 뒤늦은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저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아들은 올해 48세, 딸은 45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평생 아들만 챙겼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아들이 귀했고, 아들이 중요했고,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딸은 그냥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시댁에서도 좋아했습니다. 아들 낳았네, 잘했어 하면서 칭찬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좋은 것은 다 아들한테 줬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아들 먼저, 새 옷도 아들 먼저, 용돈도 아들한테 더 많이 줬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아들한테 투자했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켰습니다. 대학도 좋은데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아들을 하나 더 낳고 싶었는데 딸이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셋째를 낳지 못했습니다. 건강 문제로요. 그래서 딸이 막내가 됐습니다. 딸은 그냥 키웠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하지만 아들처럼 정성을 쏟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엄마, 나도 학원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여자애가 무슨 학원이야. 집안일이나 배워라고 했습니다. 딸이 엄마, 나도 새 옷 사주세요 라고 하면 내 언니 옷 물려받아 입어. 새 옷은 오빠 먼저야 라고 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다들 아들만 칭찬했습니다. 우리 조카 정말 잘생겼네. 공부도 잘한다며 이런 말들. 딸은 그냥 부엌에서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너는 여자니까 이런 거 배워야 해라고 하면서요. 딸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대학이야. 오빠 대학 등록금도 빠듯한데. 내 대학 등록금까지 어디서 나와? 너는 취직해서 오빠 학비 보태야지. 딸은 울면서서 엄마, 나도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집안 사정이 어려워. 너는 일찍 취직해야 해. 딸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의 대부분을 집에 가져다 줬습니다. 오빠 학비를 위해서요.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왔어.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저희는 아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집도 장만해주고 결혼식 비용도 대고 살림살이도 사줬습니다. 아들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딸도 결혼했습니다. 딸이 엄마, 나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은 시집 가면 그쪽에서 해주는 거야. 우리가 뭘 해줘 라고 했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결혼했습니다. 시댁에서도 별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힘들게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잘 살았습니다.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 보내고 딸도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일해서 크게 부족한 것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주로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손주들도 봐주고 아들 며느리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딸네는 가끔 갔습니다. 딸이 불러서 가는 정도였습니다. 명절 때도 아들네 집에서 보냈습니다. 아들 집에서 명절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엄마, 우리 집에서도 명절 보내면 안 돼요? 라고 물으면 딸네 집은 나중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쓰러졌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아들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많이 아프시오. 엄마 혼자서는 힘들어. 좀 도와줄 수 있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회사 다녀야 하고, 애들 키워야 하고, 바빠요. 요양보호사 쓰세요. 저는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뭘 도와드려요? 제가 간호를 할 수도 없고, 돈 필요하시면 얼마 드릴게요. 아들은 돈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에 한 번 정도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애들 돌봐야 해서요.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하면서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아들이 더 자주 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바빴습니다. 그때 딸이 왔습니다. 딸은 거의 매일 왔습니다. 일이 끝나면 저희 집에 와서 아버지를 돌봐줬습니다.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말벗도 해줬습니다. 저는 딸한테 미안했습니다. 딸아,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너도 바쁜데. 딸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 아버지인데요. 당연한 거예요. 딸은 1년 넘게 거의 매일 왔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아들만 챙겼는데 정작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건 딸이었습니다. 아들은 돈을 보내줬지만 딸은 시간을 내줬습니다. 아들은 요양보호사 쓰세요라고 했지만 딸은 직접 와서 돌봐줬습니다. 저는 딸에게 평생 잘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챙겼습니다. 그런데 딸은 저를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부모를 돌봐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아들은 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절하고 조문객들 맞이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딸은 제 옆에서 울면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제가 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아들은 바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저 회사 일 때문에 가봐야 해요. 힘내세요. 딸은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있어줬습니다. 밤에 제가 울면 옆에서 같이 울어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아들만 챙기느라 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네. 그런데 정작 나를 사랑해 주는 건 딸이네. 저는 딸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해. 평생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어. 오빠만 챙기고 너는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옛날 일이에요. 저는 울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어.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대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보내줬어야 했는데, 결혼할 때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딸도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서운했어요. 많이 서운했어요. 왜 오빠만 사랑하시는지, 왜 저는 안 사랑하시는지 많이 궁금했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딸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딸네 집에 자주 가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고, 딸 손주들한테도 용돈 주고.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안 살았는데, 갑자기 잘해주려니까 어색한 겁니다. 딸도 어색해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하면서요. 저는 엄마가 이제라도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와서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라는 말이 마치 이미 늦었어요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서운했습니다. 평생 아들만 챙겼는데, 정작 제가 힘들 때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고, 자주 챙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저한테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프셨을 때 내가 별로 안 도와줬잖니. 엄마가 많이 서운했어.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저도 바빴어요. 그리고 돈도 보내드렸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내가 와줬으면 좋겠었어. 내 아버지를 봐줬으면 좋겠었어.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회사 그만두고 엄마 아빠만 돌봐요? 저도 제 가족이 있어요. 저는 내 여동생은 회사 다니면서도 거의 매일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건 여동생 선택이고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한 거예요. 우리는 싸웠습니다. 평생 아들과 싸워본 적이 없는데, 그날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하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며느리도 섭섭해합니다. 어머님이 요즘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우리는 안 좋아하시나 봐. 하면서 서운해합니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평생 아들만 사랑했는데, 이제 와서 딸한테 잘해주려니 어색하고, 아들한테는 서운하고, 딸은 제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들은 제가 변했다면서 불편해하고, 제가 잘못 살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는데,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딸에게 제 진심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딸이 저를 용서해 줄까요? 아들과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멀어지는 걸까요? 명절이 되면 더 힘듭니다.
예전에는 아들네 집에서 명절을 보냈는데, 이제는 딸네에서도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섭섭해합니다. 엄마는 이제 여동생만 좋아하시네요. 라고 하면서요.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그래도 아들이 아들이지. 아들을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들도 소중하지만 딸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아니, 어쩌면 딸이 더 소중한지도 모릅니다.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평생 아들만 챙긴 제가 이제 와서 딸한테 잘해주려니 모든 게 서투릅니다. 딸한테 뭘 해줘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딸이 제 마음을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도 걱정됩니다. 아들한테 서운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 아들인데 이렇게 멀어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평생 잘못 살았구나. 이제 와서 깨달아도 이미 늦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을까요? 이제라도 딸과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제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복잡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연 속 어머니에게 공감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딸의 입장에서 속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 세대의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후회이기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아들이 중요했고,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한테 모든 것을 주고 딸은 희생시켰습니다. 그것이 좋은 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고 집안을 빛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가치관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딸이 평등합니다. 딸도 똑같이 사랑받아야 하고, 똑같이 교육받아야 하고, 똑같이 대우받아야 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계십니다.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상상이 갑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만 사랑받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왜 나는 안 돼? 하고 물어도 여자애니까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대학 가고 싶었지만 못 갔습니다. 오빠 학비를 위해 자신은 희생해야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오빠는 집도 받고 결혼식 비용도 받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도 항상 오빠네 집에서 보냈습니다. 엄마는 오빠네에만 가셨습니다. 그 모든 상처들이 쌓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매일 와서 돌봐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딸은 부모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자신을 차별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딸의 그 큰 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들의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은 평생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원래 나를 챙기는 분이야 라고요.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아들은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의 방식대로 효도를 한 것입니다.
아들은 요양보호사를 쓰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엄마한테도 편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아들이 직접 와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차갑게 대하시니까 아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회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하지만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한 번 사과하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딸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십시오. 딸아, 엄마가 평생 너한테 미안했어. 너를 차별했고,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그게 얼마나 너를 아프게 했을지 이제야 알겠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대학 못 가게 한 건 미안해. 결혼할 때 도와주지 못한 건 미안해. 명절 때 너네 집에 안 간 건 미안해. 딸이 울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딸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십시오. 그래, 내가 화날 만해. 서운할 만해. 엄마가 잘못했어. 둘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갑자기 잘해주려고 하면 어색합니다. 자연스럽게, 꾸준히 하십시오. 딸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십시오. 딸 내 집에 자주 가십시오. 그리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십시오. 딸 손주들을 챙기십시오. 아들 손주들한테 하던 것처럼 딸 손주들한테도 똑같이 하십시오. 명절은 번갈아 가면서 보내십시오. 한 번은 아들네, 한 번은 딸네. 셋째, 시간을 주십시오. 딸의 상처는 깊습니다. 평생 쌓인 상처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딸이 당신의 마음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딸이 엄마, 이제 와서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언젠가는 딸이 마음을 열 것입니다. 딸도 엄마의 사랑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넷째, 아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아들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엄마가 평생 너만 챙겼어. 그게 잘못이었어. 내 여동생한테 미안한 일을 많이 했어. 이제라도 그걸 바로잡으려고 해. 그래서 내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변하셨어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아빠가 아프셨을 때 내 여동생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봤어. 그리고 깨달았어. 엄마가 평생 잘못 살았구나. 이제라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 아들에게 요구하십시오. 아들아, 엄마가 내 여동생한테 잘하는 걸 섭섭해하지 마. 그리고 너도 여동생한테 잘해줘. 너희는 남매야.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해. 다섯째, 아들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딸한테 잘해주는 것과 아들을 멀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들도 여전히 당신의 자식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서운했던 것을 솔직하게 말하되 아들을 멀리하지는 마십시오. 아들아, 아빠 아프셨을 때 내가 더 자주 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엄마는 많이 서운했어.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널 사랑해. 우리 사이가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아. 아들과 딸을 평등하게 사랑하십시오. 이제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둘 다 똑같이 사랑하십시오.
6째, 구체적인 보상을 고려하십시오. 과거에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십시오. 만약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딸아, 대학 못 보내준 건 미안해. 이제라도 뭔가 해주고 싶어. 내가 필요한 게 있니? 물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유산 상속을 계획할 때도 딸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평생 아들한테 더 많이 줬으니 이제는 딸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공평합니다. 7째, 딸의 가족들과도 관계를 만드십시오. 딸의 남편, 딸의 자녀들과도 가까워지십시오. 딸의 남편을 사위로서 존중하십시오. 예전에는 아들 사위로 대했다면 이제는 제대로 대우하십시오. 딸의 자녀들, 외손주들을 아들의 자녀들만큼 챙기십시오. 생일도 챙기고 용돈도 주고 관심도 가져주십시오. 외손주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할머니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8째,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그래도 아들이 아들이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들도 소중하고 딸도 소중합니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당신이 이제 깨달은 진실을 지키십시오. 9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대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못이 있었지만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다르게 행동하면 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10번째,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딸이 처음에는 당신의 변화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이러시지? 언제 또 돌아가시려나? 하지만 계속 일관되게 행동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딸도 당신의 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들도 처음에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딸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매일 온 것이 그 증거입니다. 딸이 이제 와서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한 것은 당신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딸에게 계속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말로, 행동으로.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아들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신의 두 자녀와 모두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들과 딸을 차별하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아들과 딸은 평등합니다. 똑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들이 대를 잇는다.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낡은 생각입니다. 아들도 소중하고 딸도 소중합니다. 둘 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평등하게 대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한테 차별받으며 자랐던 분들이 계신가요? 당신의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그것은 정당한 상처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부모님도 그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과거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부모님이 이제라도 변하려고 노력하신다면 그 노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당신의 후회는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딸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계속해서 꾸준히 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시간이 걸리겠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 자녀가 모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두 자녀를 평등하게 사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3가지 사연을 함께 들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우울한 시어머니의 이야기, 성인 자녀가 다시 들어와 살게 된 부모님의 고민, 그리고 평생 아들만 챙긴 것을 후회하는 어머니의 이야기. 이 3가지 사연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서로에게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큽니다. 오늘 사연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소통입니다. 많은 문제가 소통 부족에서 옵니다.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니까 서로 오해하고 서로 서운해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이게 필요해. 나는 이게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둘째, 경계선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평등입니다. 아들과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부모와 자녀 모두 평등한 인간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모두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넷째,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관계가 좋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계속 가꾸어야 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다섯째, 용서와 화해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모두 실수하고 모두 상처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끼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명절이 우울하신가요? 그렇다면 가족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해 보십시오. 혹시 성인 자녀와 함께 살면서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명확한 규칙을 만들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십시오. 혹시 자녀들을 차별하며 키우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가족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가족 관계가 좋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소홀히 한 가족이 있나요? 오늘 전화해 보십시오. 혹시 서운한 마음을 숨기고 있나요?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 보십시오. 혹시 사과하지 못한 일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갑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 이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지금 당장 소중한 가족에게 연락하십시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말들을 하십시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 관계는 어렵지만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사람. 그것이 가족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 노력하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관계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평생 함께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긴 여정을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